자, 이번 시간에는 인센티브 여행의 효과.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가 개념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효과에 대해서 우리 효과, 인센티브 여행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서 어떤 특징을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센티브 여행을 봐서 효과를 봤더니 매출액이 증대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00%에 다가오고 엄청난 거죠. 매출액이 증가, 즉 생산성 향상은 생산성이 흔드는 매출액이 증가. 고객들 먼저. 그래서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도 영향이 상당히 크죠. 이것도 역시 생산성 향상시키는데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브랜드 구축한다. 역시 상품의 인지도, 상품의 인지도 상승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인센티브 여행 협회에서 발표하는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이 고객 확보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고객 확보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되게 크죠. 20% 이상 상승을 했다. 새로운 상품을 소개한다. 프로모션 같이 새로운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 엄청나게 해야 되죠. 광고비. 그렇죠. 그러나 인센티브형이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데도 20%나 상당히 효과를 주고 있고요. 다음 이제 재고 정리에도 대략 10%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센티브 여행이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여행 갔다 왔더니 매출액도 상승해, 즉 시장 점유율이 끌어올라가고 있고요. 종업원들의 상위 진작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있고 상품의 브랜드, 상품의 인지도가 끌어올라가고 새로운 고객 확보도 20%나 브랜드도 30%나 사기 진작은 50%나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새로운 상품도 20%나 더 올라가고 재고 정리도 10%나 더 좋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여행의 효과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저기하지 않겠다,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가 인센티브 여행의 추세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여행은 광고하느니 인센티브를 진행하겠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 여행 중에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제 회사 이름이 성진 문화 관광이었어요. 그럼 완전 여행사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나 저도 인센티브 투어를 마치면서 2007년도 8년도 지나면서부터 이때 성진 CNT로 바꾼 거였죠. 그래서 어떠한 그 인센티브 회사의 기업의 법인들이 하는 국내 행사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인센티브가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따라서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저도 탈바꿈을 해서 지금은 인센티브 여행을 좀 더 많이 하는 여행사로서 업계에서는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센티브 여행의 특징은 뭐냐? 첫째가 고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가 되게 높아요. 일반 순수 관광은 마진율이 보통 5%에서 10%예요. 마진율이.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판다고 하는 노랑풍선이라든가 이런 KRT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풀에서 5%도 안 돼요. 그러나 인센티브는 보통 어떤 마진율이 15%, 심한 경우에 30%까지도 충분히 끌어올리고 있다. 아주 최대 폭은 50%까지도 저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50%까지도 100원짜리 행사를 하면 50원이 제 수익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 가치가 되게 높다. 그리고 한 번의 행사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상업적인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를 보게 되면 2014년도 5월 달서부터 6월 12일까지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거의 2주간이죠. 2주간 투어를 갖다가 중국 아메이 인센티브 투어 단체가 방문했어요. 대략 1만 5천 명이 왔습니다. 1만 5천 명이면요.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호텔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 다 꽉 차요. 그럼 기존에 자던 투숙객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난리가 나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끊어서 오십시오. 3,000명씩, 5,000명씩 나눠서 와달라고 우리가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몇 차에 걸쳐서 2주간 내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3박 4일 여행 자체를 3박 4일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3번 정도 팀 나눠서 올 수 있겠죠. 5,000명씩.
그렇게 하면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4번 정도도 가능하죠. 4, 46 대략적으로 약간의 하루 이틀은 겹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15,000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중국 아이들 입장에서 이 15,000명은 얼마 안 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15,000명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참 대단했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이게 15,000명이 나와서 생산 파급 효과가 570억. 거의 600억에 다다르는 효과를 나타내. 생산 파급 효과. 소득 파급 효과는 150억. 순수하게 수입을 한 거예요. 응? 수입을 낸 거죠. 인컴은 대략적으로 150억을 벌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그 자체로서.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밴드 업체들이 쫙 협력 업체들이 또 물건 먹을 거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일회용품 사는 거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의 파급 효과, 하다못해 세탁 서비스서부터 그죠, 통역 서비스 막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되는 차량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소모품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엄청 끌어올랐겠죠. 단순히 수익만 남긴 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취업을 유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취업 유발 효과가 대략 1,200여 명이 또 발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경제 효과를 이루는 것이 뭐다? 인센티브 여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여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여행사들이 어디가 세종 여행사 같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M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원래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는 여행사가 없었는데 SM 엔터테인먼트가 여행사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 SM 그 여행사가 있거든요. 그것 자체도 이제 인센티브 여행을 주로 하는 그런 여행사들이에요. 이런 여행사들이 이제 좀 있어요. 인센티브 여행사들은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광고를 안 하니까요. 기업체들을 상대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여행사들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 그래서 관광계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많이 뛰어들고 싶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센티브 여행 그 상품은 고정된 상품이 없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 패키지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센티브 여행사는 그 홍보가 상품 홍보가 잘 안 돼요. 불특정 다수는 또 해봐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렇죠? 기업체의 결정권자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다는 거죠. 여튼 고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메이 2014년도 5월달에 들어온 아메이가 전체적으로 그 따져보세요. 대략 1,000억 이상의 효과를 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우젠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인다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관광단이 떠요. 그게 떠가지고 관광단이 떠서 상당한 또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우젠이 약 1만 명이 제주도로 왔어요. 이거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수하는 장면까지도 연출을 해줬었죠. 바우젠이. 그래서 바우젠 그룹이 제주도에 찾았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안 오고 나눠서 들어왔다. 그래서 비행기가 62대가 떠오르는 효과를 냈고요. 관광버스 280대. 객실수가 14,000개가 필요했어요. 총 소유경비 400억. 이게 다 전부 다 제주도에 남는 돈들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약 대략 900억. 대략 900억. 거기에 관련된 것이 쫙 끌어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제주도차 등 중국인 관광객에서 60만 명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효과를 누리게 됐었다. 처음에 이 바우젠은 태국에 2005년도에 진행했었어요. 2009년도엔 대만에 갔었죠. 그때 대략 10,000명 정도씩 가끔 보냈다가 2011년도 관광지로 처음에는 호주나 뭐 이런 데를 검토를 했어요.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그러다가 안 되는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지진 때문에 안 되고,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제주도가 중국을 상대로 중국의 CITS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CITS 여행사는 이렇게 국가 여행사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해요. 공산당 그쪽 관련돼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국제여행사 가장 큰 여행사에다가 우리가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침 마케팅을 해서 그걸 따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제주도에 천에 없는, 다음에 그 제주도가 그 한국 드라마 엄청나게 영화 같은 거 찍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이제 비자 같은 것도 없이 잘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편리함, 출입국 수속이 편리하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온 이런 효과를 1,000억 이상의 효과를 노렸던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그 허벌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허벌라이프는 이제 저거 뭔지 하면은 건강식품을 파는 업체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유명인데 이 허벌라이프도 한번 움직이게 되면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국에 210만 명의 회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가 그걸 땄죠. 그래서 2011년대 파고 직접 소비 지출액은 약 200억, 생산 유발을 400억, 그래서 총 600억의 정도의 3일 동안 있으면서 단순히 3일 동안 600억입니다. 3일 동안 600억을 썼다라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아메이는 2주간 약 1,000억이었죠. 2주간 14일 동안 1,000억입니다. 3일에 600억이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갖다가 허벌라이프 같은 행사들이 갖다가 일산에서 이런 식으로 요런 행사가 이제 뭐냐면은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은 그 포상도 하고 실적에 대한 보상도 하고 또한 청사진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런 것까지 해주는. 근데 요건 일산에서 따가지고 진행했다. 그래서 인센티브 여행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금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런 특징은 관광산업에서 그 차지하는 걸 갖다 미국에 있는 트래블의 잡지에 의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보상관광 중이든 보상여행, 보상회의, 보상이벤트 약 15%를 차지해요. 관광산업에서. 굉장히 작지 않은 거죠. 인센티브 여행하나만 봤을 때 이 관광산업은 호텔도 있고 항공도 있고 순수관광도 있고 개별관광도 있고 그쵸. 수없이 많은 관광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카지노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막 쇼핑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요거 하나만 15%를 차지한다면 되게 크다라고 했어요. 보상관광 240만 개 일자리.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는 2,400억. 미국 연맹이 오면 390억 달러의 세수입까지, 조세 수입까지도 나라가 국고가 올라가는 거죠. 약 400억에 따르는 400억 달러면 얼마예요?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가죠. 1조, 2조 개념이 아닙니다. 10조, 20조 개념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수입도 발생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시장 규모는 대략 2,500억 달러 다달한 거죠. 수십조, 수백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여행에 많은 신경쓰를 쓰고 있다. 그래서 매년 130억씩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게 첫 번째다. 자, 인센티브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부가 가치죠. 고부가 가치.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외부 경제에 상당히 민감하다. 외부 경제 되게 민감. 대형 단체거든요. 적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케이팝을 저는 주로 좀 많이 케이팝 해외 투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움직이면 70명이에요. 많을 땐 200명, 400명. 홍콩의 마마 행사 자체가 몇 명이 움직이면 대략 450명 정도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게 10명, 20명 이런 순수 관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되게 민감하다. 여기에 저는 더 붙이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정치에도 민감하다. 특히 테러. 이런 정치도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외부 경제와 외부 정치 상당히 민감하게 보이는 반응이 되지 인센티브 여행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서브프라임 부지 사태 때 매출이 35%나 감소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는 지금 현재 매출이 몇 프로나 감소돼요? 거의 90%나 감소됐습니다. 90%. 그러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온라인에서만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온라인 산업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90% 이상의 매출이 줄어드는 즉 외부 경제 정확하게 경제도 있지만은 정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도 있습니다. 환경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제도 있지만은 경제만이 아니라 외부의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 인센티브 여행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제가 인센티브 투어먼트의 특징은 어떤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것도 이외에 단기간의 수익성이 되게 높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다른 데서 이제 말씀과 정리를 한 거니까 적당히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서는 계절의 영향의 비수기 극복 방안으로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은 어차피 여행 산업에서는 성수기 때는 걱정 안 합니다. 성수기 때는 모든 게 오케이예요. 그렇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비행기 호텔 방이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거니까 관광 산업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러나 비수기 때가 문제죠. 비수기 때. 이 비수기 때 일을 갖다가 끌어올려 준다라는 거죠. 비수기 때. 이 인센티브 이용은 비수기 때 다닌다고 아까 그랬죠. 주최 측에서도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거든요.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고, 그리고서는 저기 비수기 때 영업망을 갖다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수기 때 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관광업계에서는 비수기 때 일이 없는데 대형 사건들이 빵빵 터지면서 들어와 봐요. 그냥 웃어야죠, 그렇죠? 뒤에 딱 뒷짐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수기 극복 방안이 되게 중요하다. 성수기는 어차피 일반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다음 이제 수요자 중심이에요. 이건 프로그램이 미리 여행사나 됐던 PCO 혹은 CVB 트래블 에이전시 이런 애들이 뭔가 짜는 게 아니에요. 제한 정도는 해서 결과는 프로그램을 짜는 건 수요자가 중심이 다 짭니다. 수요자가 다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목적지도 결정을 해버립니다. 목적지 결정도 누가 한다? 수요자가 해버려요. 어디 가겠다. 어디를 목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수요자 중심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 선호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일반 순수관광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1순위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장 선호한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돈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간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이 항상 1순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여행은 기업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성돼야 돼요. 어디가 1순위라는 게 없어요. 기업별로 다르다.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목적지는 선호하는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운영이 자체가 다르게 운영이 되거든요. 기업이 만약에 물을 좋아하는 해양 스포츠 같은 거를 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닷가로 가야 되는 거고, 바닷가 리조트를 갖다가 우리는 그 인원에 맞게, 만약에 1000명이 간다 그러면 1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가 필요한 거예요. 숙소를 갖다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어느 사람들은 그 사장이 만약에 산을 좋아한다. 그럼 바닷가가 아니죠.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다르게 짜집니다. 이번에는 시상식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팀빌딩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워크숍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배우자하고 부부끼리만 보여주는 인센티브 여행, 그럼 다 다르죠. 배우자를 같이 모시고 간다. 다 무료로 해서 보내준다.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비교? 감동.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배우자 딱 해서 이 컨퍼런스 룸에 디너 만찬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던 적이 있었냐면은 예를 드는 건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한 명씩 출입구로 들어올 때 직원들이 직접 배우자한테 어떻게 그동안에 나 이 회사 다닐 수 있도록 옆에서 내줘서 고마워하면서 꽃을 한 송이씩 딱 바치는 장면을 연출을 하니까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갈 때, 아까 얘기했듯이 팀빌딩 할 때 이런 식에 따라서 기업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다르다. 그때 다르게 짜줘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참가자의 인식이 변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기 진작인 거죠. 참가자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식이 변화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서 끌어올리는. 그래서 출발할 때와 나올 때 항상 이게 뭔가 다르게 나타나는, 일반 순수 관광하고는 다르게 나타나서 인식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센티브 여행의 큰 특징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개념을 좀 살펴봤고 어떤 목적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효과도 봤고 그다음에 특징도 살펴보면지만 이제 인센티브 여행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유형 종류죠. 유형을 볼 겁니다. 이 인센티브 투웨이 60을 첫 번째 기준, 이게 유형이나 종류를 나눌 때는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 지금으로 볼 거는 이제 제가 국경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웃바운드 투어, 인바운드 투어, 도메스틱 투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틱 투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눠진다. 그러면 아웃바운드 투어는 뭐냐? 아웃바운드 투어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 활동이에요.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거.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관광객들과 그 관련된 관광 활동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뻔히 아신 거죠. 장기 근속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장기 근속, 20년 장기 근속, 30년 장기, 40년은 통상 없어요. 30년도 좀 드물어요. 보통 10년, 20년. 아니, 행사가 드문다는 게 아니라 40년씩 다닐 일이 별로 없거든요. 65세 그만두잖아요. 남자라면 기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업계에 뛰어들려면 대충 몇 살이냐? 25세서부터 27세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꼽듯이 다녀야 40년 가까이 되는데 누가 일부러 한 직장에 3년 이렇게 다니니까 거의 없죠. 이동하죠. 응? 뭐 어디가 연봉이 좀 더 세다, 뭐 일자리가 좋은데 나왔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년들은 참 많이 보는데 30년서부터 보기가 어려워요. 반 이상으로 훅훅 줄어듭니다. 제가 행사 진행하면서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20명짜리 행사를 해요. 유럽 행사. 버스를 막 몇 대씩 4대, 심할 땐 6대까지도 막 운영하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30년은 버스 한 대 만들기도 힘들 때가 많더라는 거죠. 버스 한 대 40명까지 채우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30년 이렇게 장기 근속 다니는 사람이 좀 드물다라는 거죠. 어떤 장기 근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는 여행들, 해외 나가서 새로운 문물을 갖다가 접할 기회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래서 향상시키는, 자기 진작 동기부여를 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린 게 아웃바운드 투어인 거죠. 다음 이제 인바운드예요. 인바운드는 뭐다? 외국에서 국내 들어오는 관광객들 그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를 하게 되면 뭐니까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는 거죠. 해외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온 거죠. 그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인바운드 투어 유형이 있다. 그래서 아까 아메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허벌라이프 이런 건강식품을 파는 다단계인 아메이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바우젠, 중국 기업이죠. 이건 바우젠이라는 중국 기업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보내줘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초청해서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투어들도 있죠. 어떤 행사를 일부러 만들어내는다. 이벤트, 축제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회의라든가 국제 회의라든가 게임, 스포츠 막 이런 걸로 이제 초대라도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도메스틱이죠. 도메스틱은 국내 내국인이 국내 관광을 하는 걸 갖다 도메스틱이고, 요거는 인트라 관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트라 관광이라고 하고도 표현하게 돼요. 이건 국내 그 회사들이 가족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한다든가, 국내 워크숍, 팀빌딩 같은 걸 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골프 투어도 보내준다든가, 부부나 이런 배우자, 가족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인을 국내 관광을 하게 되면 인트라 관광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로 보낼 걸 예산이 조금 적으면 국내로 보내고요. 어떤 회사들은 보게 되면 국외 한 번, 그다음에 국내 한 번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센티브 어떤 거에 대한 개념, 특징, 정의라든가 어떤 그 효과라든가 목적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확실하게 제가 이제 구분 한번 하니까 단체 여행과 개별 여행은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호텔, 그러니까 숙박이죠. 다음에 이제 항공, 뭐 어떤 교통,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지, 그리고 뭐야? 식사, 가이드. 요렇게만 잘 엮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투어는 전혀 안 그래요. 이건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레저 관광이에요. 비즈니스 트래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레저가 같이 들어가요. 그 이제 레저는 이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여긴 준비 과정서부터가 복잡해요. 보통 1년 전부터들 많이 움직입니다. 짧게는 6개월. 정말 짧게 하는 건 이제 한 3개월. 그러나 이것도 미리 움직이곤 있었어요. 매년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1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가 되는 꼴이에요. 막상 회사에서 본격적인 TF팀이 구성되고 움직이는 건 3개월이 될지 몰라도 미리 물밑에선 작업들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텔, 어느 호텔에서 잘 거냐, 호텔의 위치. 근데 패키지 단순한 관광객은 이 호텔의 위치가 중요하지만 그럴 정도로 치명적으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런 인센티브 투어는 호텔의 위치도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바다 쪽으로 갈 거냐, 산 쪽으로 갈 거냐, 다운타운 쪽으로 갈 거냐. 그 성향에 따라 틀리겠죠. 팀빌딩, 워크샵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게 될지. 준비 과정 자체가 그때 인원이 또 적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호텔을 벌써 빨리 예약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결정들을 빨리 하게 돼요. 복합적인 게 자기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대응력이 뛰어나 프로그램이 딴 프로그램 항상 들어갑니다. 순수 관광객에 플러스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 팀빌딩 할지 소위 얘기해서 워크숍을 하게 될 때 아니면은 새로운 상품을 판촉할 때 그럼 빔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컨퍼런스도 필요하고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같이 모이게 된다라면 통역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그 자체의 그 제품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전시까지도 껴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리 다 컨퍼런스 룸이 호텔을 잡았는데 컨퍼런스 룸이 없다? 이건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룸도 있는 호텔을 또 수배를 해야 되고 그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돼야 되고 빔 프로젝트가 들어가줘야 돼. 거기에 또 만찬을 하고 들어가서 할 건지 만찬 전에 할 건지 만찬을 그 소위 얘기해서 워크숍 세미나를 하면서 동시에 끝나자마자 만찬을 그 자리에서 할 건지 아니면 만찬을 따로 나가서 할 건지 이거는 예산에 또 다 틀려지거든요. 그 만찬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석식 비용이 따로 있는데 석식은 3만 원짜리 챙겨놨고 비용도 컨퍼런스 비용은 또 얼마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컨퍼런스 룸에서 세미나 하고 그 자리에서 뷔페로 밥을 먹는다? 그럼 예산이 이제 확 낍니다. 이제 3만 원에서 8만 원, 10만 원. 그 예산이 한 명이면 상관없겠죠. 상관없진 않지만 좀 저기 하겠죠. 근데 이게 100명, 200명 돼 보십시오. 예산이 갑자기 확 틀려지게 되죠. 그랬더니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것도 뭐냐면 세미나하고 저녁은 나가서 주변에 고깃집으로 그냥 집 한 채를 통째로 그냥 아두쳐서 진행했던 적도 있어요. 아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려.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또 전반적인 흐름에 따른 종합적인 기획력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점심 먹고 나서 이동 시간이 몇 분이 걸리고 그 이동 시간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호텔에 체크인은 몇 시에 할 것이고 그러면 호텔에 들어가서 여정 풀고 씻고 샤워하고 세미나 준비하니까는 4시에 컨퍼런스룸을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나는 걸로 시작하고 그럼 저녁 식사는 6시 반에 딱딱딱딱 이게 프로그램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는 저녁에 또 식사를 하게 되니까 내일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녁에 사람들이 많은 그 유흥도 즐겼으니까 좀 늦게 출발해서 10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프로그램을 갖다 하나하나 짜는 데 있어서 식사 또한 준비하는 것도 만찬장에는 그러니까 세미나실에는 물만 제공해 줄 건지 아니면 스낵까지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건지 이런 것이 꼼꼼하게 다 챙겨서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순수 조금 전까지는 이제 제가 국경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해드린 게 유형 중에 이건 내용에 따르는 겁니다. 순수 인센티브 여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즐거움만 제공을 합니다. 그냥 순수 어떤 사업회의나 판매 교섭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퍼런스홈을 하지 않아. 이건 되게 편합니다. 이건 정말 고객을 완전히 힐링의 목적으로만 그 직원들을 그 다음에 고객이나 어떤 파트너사는 힐링을 목적으로만 해줘라. 딴 거 하지 마라.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원뜬 이제 판매 인센 이건 세일즈 미팅이 필요한 거예요. 세일징 미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 업무 업무 목표 달성에 그래서 요번에 세일 방법, 영업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고 각각의 그 영업 세일 스킬도 좀 알려주게 되고 이런 것도 같은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에 딜러와 판매 직원을 또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위략까지 그동안에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판매를 갖다가 푸시 전략을 필지 풀 전략을 필지 뭐 이런 전략들을 피는 게 있습니다. 영업 전략들 중에 광고 전략도 있죠. 푸시 전략은 뭐예요? 물건을 미리 다 줘. 팔아. 풀 전략은 그걸 하지 말고 오히려 광고에 더 치중해. 그러면은 이제 중간 이런 딜러들을 갖다가 좀 더 스트레스가 덜하죠. 대신 마진이 적죠. 네, 본사에서 광고를 다 때리는 걸로 진행을 한다라면.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여행이 또 이렇게 내용별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